예브게니 러시아는 항상 어려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오늘은 좀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어볼 작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자, 굉장히 빨랐죠? 스스로 아주 만족스러운 속도였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도록 하고요. 제가 평소에는 항상 오늘 읽어볼 희곡이라고 말하고서 작품 제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희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늘 읽어볼 작품은 희곡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푸시킨이 자기 스스로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서 써먹어보죠. 그런 거 공부하셨구나. 네.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편지 봤더니 많이 썼죠. 네, 네.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은 되게 카톡에 빨리 얘기해요. 예. 시로 쓴 소설입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은 시로 쓴 소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드디어 컨텐츠를 바꾸려고 하나 보다. 이제 개편이 되고 이제 뭐 좀 새로운 그런 틀에 맞춰서 가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매우 놀랐어요. 왜냐?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펼쳤을 때는 굉장히 놀라서 바로 닫았어요. 왜냐? 왜냐 좀 빼면 안 돼요? 아니, 왜냐 다음에 붙는 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자꾸 왜냐, 내가 그까 빼라고 하니까 왜냐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나마 왜냐가 그런. 알았어. 가. 자, 왜냐. 이 희곡 펼치자마자 바로 놀라서 닫았어요. 왜냐. 조리 있게 말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조리도 없는 주제에. 네, 죄송합니다. 조리가 없으니까 조리가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네네, 하세요. 네. 굉장히 시처럼 써 있는 문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학이 연과 행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한 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서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당연하죠, 소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시니컬하기도 했다가도 뭔가 그것들이 엉켜서 막 인칭도 막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컨텐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아니, 본인이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1, 2, 3편 다? 아닙니다. 근데 왜 장담을 해요? 이것도 웃기네. 장담? 저한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를 통한 이제 협박이구나. 재밌게 못 만들면 네 탓이다.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뻔한 밑바닥이죠? 네. 다 들키죠? 책 보시게 되면은 제가 느꼈던 바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니, 어마무시한 게 감동받았 때문에 뭐가 또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설인데 소설 중에서도 뭐 그런 작품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희곡을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컨텐츠 보는 것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2편에서 말뚝님이 진행하는 그 컨텐츠를 보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말뚝님이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배역처럼 막 거기에 몰입하셔가지고 막 뭔가 하시다가 갑자기 그게 설명하는 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 말뚝님의 호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걸 말하는 거구나, 저기선 저걸 말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잡히면서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이 희곡은 마치 말뚝님이 2편에서 하시는 것에 대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웬걸? 시로 쓴 소설인데 희곡 같아요. 예. 그 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컨텐츠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적합하고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얘네들 자기네들이 이거 오늘 읽을 거라고 저 뭐 또 이게 작가 띄워주고 작품 띄워주고 막 그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한 편견은 깨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책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재밌었다며요. 감동받았다며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에피소드 한 20편까지 왔잖아요. 중간고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서 이 희곡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희곡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아, 희곡이 아니고요. 시로 쓴 소설입니다. 시로 쓴 소설입니다. 예브게니 오네긴에 대한 장르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르가 혼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학의 장르가 뭡니까? 문학의 장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뭐 그거 말한 거예요. 희곡이 있고 시, 소설, 희곡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장르적 구분이라는 게 네. 이런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네. 다 마무리 지으세요. 네. 아, 예. 오늘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왜 했냐면 시로 쓴 소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는 장르가 혼합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20편째 작품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희곡 전문 채널로 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희곡 전문 채널로 꾸리면서 이제 저희들의 컨텐츠의 형체를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시곡만 읽어서는 안 되는 지점들을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그 설명을 다 채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개념에 갇혀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도토레님은 거기 안에서의 이해만도 이제 따라오기가 힘드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건넘는 사람들은 그게 또 문학의 요체의 전부인 양 막 이렇게 또 오해하는 이런 지점들이 또 막 생기잖아요. 문학에서는 형식주의 관점에서 장르라는 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와서는 개념적으로는 배우지만 이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시대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이 낭만주의.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설명할 기회가 한번 오네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을 예브게니 오네기는 이것도 학자마다 또 설명이 달라요. 이거는 낭만주의 작품이다. 낭만주의 군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건 사실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 어떤 그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이런 사조로 묶을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예술의 총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푸시킨이 써낸 이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작품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밑바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대하고, 그리고 그 이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 설명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우리 도토리님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까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중간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서 한번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중간고사를 봐요.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이렇게 이제 적절한 비유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재미없으면 자르면 되니까. 잘 잘라주세요. 네. 아무튼 이 작품을 보시면 저는 이걸 그냥 읽으시는 걸로 전제를 깔아놓고서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쓰여 있는 희곡입니다. 여러 가지. 희곡 아니라니까요. 소설이라니까요. 소설. 자꾸 이러네. 이게 소설도 아니야. 시로 쓴 소설이에요. 아까 이 설명을 안 했네. 시로 쓴 소설이라고 이것을 개념을 잡는 이게 설명이 제가 왜 어렵냐면 그만큼 그 어떤 예술의 총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 모음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시 모음집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그게 소설처럼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 내내 이야기하는 화자가 중간중간 변하긴 합니다만 결국에 푸시킨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시킨 본인이 내가 우리 러시아에 있었던
이루어지지 못한 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자 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푸시킨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화자로서의 역할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푸시킨만의 연극 대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희곡적 관점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할 때 그 단편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 안에 역할 연기를 하면서 대화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만 해요. 이게 연극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선을 벗어나자고요. 연극의 개념이라는 거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 연극에 뭐 삼류선이 뭐가 어쩌니 뭐 이런 뭐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면 막 써 있잖아요. 뭐 무대니 희곡이니 배우니 뭐 무대니 희곡이니 관객이니 무슨 3요소 4요소 이런 뭐 교과서적인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중요한데 여러분 연극의 우리 본질로 이제 가봐야 됩니다. 연극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본질로 내려가면 결국에 연극이라는 건 행위하는 자와 그 행위를 보는 자. 그 둘만 있으면 연극은 완성이에요. 예술의 양태가 어떻든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미디어로 보는 어떤 드라마들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보는 어떤 극 위주의 드라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역할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연극이구나. 여기에 한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연극이라는 개념은 이건 지극히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희곡사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당장 우리 한국으로 오자고요. 우리 한국의 공연 문화라는 것은 대화체 형식을 쓰는 마당놀이 형식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예술 형식으로 뭐가 있어요? 소리꾼들이 있습니다. 소리꾼들. 둘 다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맥락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둘 간의 어떤 개념적 차이를 두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받는다는 행위, 즉 이거를 쟤는 배우네, 뭐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질 않고 어떤 화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그걸 장면으로 전달해 주든 혹은 소리꾼들처럼 이야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연기와 이것을 자기 혼자 다 체득해서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화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우리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연희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걸 연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본질적인 이 공연에서의 기쁨, 이 상연행위에서 오는 기쁨, 이 개념까지 확장시켜 놓고 본다면 배우들이 갖춰야 될 기교의 영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맛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플러스 장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장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소설이 연극화될 때, 시가 연극화될 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연극 무대 위에 선 한 배우가 시가 될 때, 혹은 어떤 배우의 일생이 다시 소설화될 때, 이렇게 현대 예술이라는 거는 장르를 넘어들면서 또 다른 의미를 창출해내고 창출된 의미를 다시 관객들이 향유하면서 거기서 더 충만한 열정이라던가 혹은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하는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 행위, 그 정점, 저는 이게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예술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배우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맛을 이제 서양식 개념의 대사화된 것만 앵무새처럼 을조리는 역할 연기만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한다라는 이 개념을 좀 띄워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예부기니 오네긴을 골랐습니다. 우리 도토레님이 조금 더 박사님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전혀 그럴 일은 없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이 다음에 하려고 했던 맥락이 좀 중복된 게 많아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예. 예. 어쩌면 중간고사처럼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무슨 중간고사야. 도대체 왜 중간고사예요? 왜? 이게 저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굉장히 재미없게 읽었어요. 왜냐?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톡톡톡톡
건드려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력이 충분치가 않으면 그게 잘 안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아, 본인 문제다. 어쩌면은 이게 제가 재능이란 말을 꺼내고 싶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재능의 영역이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부모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문과로 진학하려다거나 뭐 아니면 아니, 쓸데없는 얘기 다 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맛보게 해놓고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노후 대비를 하시거나 이제 전향을 시키거나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면 또 다른 부류 아니, 그냥 본인이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 저처럼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 굉장히 잠깐만. 힘들어요. 아니, 나 지금 제가 너무 지금 헷갈려요. 박사님이시잖아요. 박사님인데 왜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시죠? 나는 이것도 진짜 너무 심각한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아까 학부모분들 얘기만 했었죠. 배우분들한테도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공연해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예, 노후 대비를 철저히. 아니, 오늘 책명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책에 관련된 정보를 풀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별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가 별로 없을 것이고,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유명하죠. 뭐 러시아의 국민 배우 아닙니까? 배우요? 국민 배우래. 예, 국민 작가라고 해야겠죠. 예, 국민 작가, 뭐 시도 쓰시고 막 이것저것 다 쓰셨어요. 네, 19세기 사람이시고요. 우리 예전에 검찰관 희곡편 할 때 그때 살짝 언급이 됐었죠. 니콜라이 고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고골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후대 작가들은 그 누구도 푸시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푸시킨의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뭐 그리보예도프나 뭐 레르몬토프 이런 동료 작가들부터 그 후대에 오는 뭐 고골,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홉까지 19세기에 있던 이 위대한 작가들은 다 나의 푸시킨이라는 자기만의 존중에서 비롯된 푸시킨에 대한 해석의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학에 다 인용돼 들어옵니다. 푸시킨의 언어는. 그래서 괜히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푸시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막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그런 하나밖에 시들. 모르죠. 예, 딱 그 한 줄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 줄과 예브게니 오네긴이 당신이 알고 있는 푸시킨의 전부죠. 원래는 그거 하나였는데 이게 두 개가 됐죠. 이거 저번에 들었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빵야빵야 하는 거 뭐야 당테스 걔 그 사람이랑 저거 빵야빵야 하다가 네, 그만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할 얘기 다 하셨어요?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예브게니 오네기는 거의 한 1823년에서 1830년까지 내내 쓰신, 그 이후에도 수정도 하시고 수정도 하셔가지고, 심지어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한 장씩 나왔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은 8장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9장까지도 썼다가 나중에 부록으로 넣었다고 해요. 그 오네긴이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안 넣었죠. 전 뭘 본 거죠? 예. 그렇군요. 왜 이렇게 틀린 정보가 많은지. 네. 그러니까 인터넷.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하실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예, 그런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20분이 지나도록 정보가 나 진짜 너무 진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의 그런 예술적인, 문학적인 그런 나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네? 제가 이번에 이 운문 소설, 그러니까 누구는 운문 소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운문 소설이니까 그냥 운문 소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으신 분은 시로 쓴 소설.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시로 쓴 소설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운문소설 이러면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운문소설 이러면 웬 그냥 형식 중에 그냥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뭐 더 몇 편 있을 것 같고. 소설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로 쓴 소설. 이러면은, 그럼 그거 하나뿐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완성도를 가지고, 이렇게 극도의 고전적 형식을 지키면서 그 고전적 형식을 초월하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이 유럽의 그 예술 경향들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예술 경향에서의 어떤 모종의 억압이라던가 구속, 그리고 어떤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예술 경향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형식들로 다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슈킨이 왜 위대하냐면 이전의 형식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전의 형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전의 형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참 진짜 이 예술적 경지라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요 메시지가 자기가 쓰고자 했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오네긴과 타티아나와 렌스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게 대꾸로 짜여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형식미로 꾸려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전 예술 사조들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가 그걸 초월해내면서 이뤄내는 어떤 성숙, 이러한 키워드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드라마의 인물들한테도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전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푸슈킨 본인으로서의 화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이야기 속에 담겨 있고, 왜냐하면 이게 푸슈킨이 되게 빨리 죽습니다. 38에 죽거든요. 그 38에 죽는 그 와중에 요 예브게니 오네긴 집필 기간이 8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자기 문학 작품 중에 큰 부분을 예브게니 오네긴에 할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브게니 오네긴만 이렇게 썼어요.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은 이 푸슈킨이 집필 스타일이 몰아쓰는 스타일이에요. 어디 이제 뭐 유배 당해가지고 어디에 은거했을 때 한 3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진짜 우악 써가지고 몇 편을 팍 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예브게니 오네긴만 8년에 걸쳐가지고 놓지 않고 1장부터 8장까지 형식미, 내용, 운율,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이걸 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푸슈킨의 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그러니까는 그 장장 이거를 물론 좀 몰아서 출판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슈킨 본인의 성숙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겁니다. 원래 희곡 전문 채널인데 푸슈킨의 희곡을 언제고 소개를 한번 해야겠는데, 푸슈킨의 희곡은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장편 희곡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보리스 고드노프도 정말 해석하면 어마무시한 해석 지점들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푸슈킨을 소개해드리기가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야.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푸슈킨을 온전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푸슈킨의 필생의 역작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건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배우 개념의 확장, 이런 얘기를 굳이 갖다 붙인 이유가 사실 이 이유가 더 큽니다. 푸슈킨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예브게니 오네긴이 푸슈킨의 인생의 역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슈킨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거 플러스 어떤 우리 배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개념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플러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도토레님이 도대체 무슨 박사신지 모르겠지만 이 고전 희곡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은,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라는 이런 간단한 차원 말고, 고전 희곡들은요, 근대에 이제 산문이 개발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는 산문으로 희곡을 쓰는 이 흐름이 지금, 그리고 우리는 모든 희곡을 다 산문으로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희곡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진 시대로 벌써 인류가 200~300년을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로서 대사를 쓴다라는 것 자체에 익숙하질 않아요. 네.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고전 희곡들은 말이죠, 여러분. 무조건 다 시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또. 그게 뭐야? 시의 종류는요, 고전적 개념으로는 딱 3개로밖에 안 나와요.
서정시, 서사시, 마지막이 극시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요 세 개의 문학 장르가 있어요. 시의 장르가. 그러니까 이 극이라는 장르는 고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시의 하위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비극이라던가 이런 거 정말 제대로 번역 잘 되신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지금 산문이곡처럼 막 이렇게 막 빽빽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행과 이 어떤 박스 형태로 시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든 그 형식을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셔도 이게 신고조정의 희곡까지 오는 그 흐름에선 모든 희곡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백을 남기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왜 줄바꿈은 여기서 했지? 막 이런 느낌들 막 드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게 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시입니다. 그냥 그게 대화체인 거예요. 이 간극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을 왜 이해를 못 하느냐? 번역 때문에. 그 시어가 갖고 있던 고유의 문체라던가 운율, 그 원래 원어라면 갖고 있어야 할 운율,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굳이 읽으면은 산문처럼 읽히는데 왜 이거를 시적 형식은 또 맞춰가지고 굳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시를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대라는 놈이 만들어낸 이 예술 향유 방식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혐오스럽습니다. 산문으로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이해 못하겠는걸? 이러는 태도. 이런 태도가 다 그런 예술적 경향의 흐름 속에 전 다 녹아들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도토리님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제 러시아 역사도 설명해줘야 돼, 푸슈킨도 설명해줘야 돼, 모두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재미없게 읽었다고 그래. 이 위대한 작품을 막 이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을 오늘 정말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시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운율이 있고 그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걸 알아야 이게 왜 그게 이렇게 위대한지가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 비극 하면은 막 그런 설명들 보이시잖아요. 그리스 비극은 뭐든 그러니까 그게 다 극시입니다. 그리스 비극은 극시예요. 그게 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뭐에 맞춰 썼다? 약강 오복격에 맞춰서 썼다. 뭐 이런 식 말 막 나오고 설명을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비극은 운율이 약강 오복격이다. 약강 사복격이다. 그리고 뭐 약강 육복격, 칠복격이다. 혹은 뭐 강약 칠복격이다. 뭐 양약강 오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붙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소리야? 도대체 이게 왜 소리지? 그리고 그 약강 오복격이 뭔지 그 일단 우리 걸로 읽으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시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반드시 그 나라 원어로 읽어야 돼요, 사실. 그럼 그리스 비극 읽으려면 히라보를 알아야지 더 그 맛을 더 잘 알겠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만 남는 거예요, 사실. 작가가 전달하고 줬던 메시지 이런 것만 남다 보니까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런 맛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원래 1부에는 이렇게 간략간략한 이야기, 뭐 개관 혹은 뭐 키워드 이런 거 들고 넘어가는데 오늘 1부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왜 그렇게 위대한지 그 설명부터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2, 3편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 이제 설명해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설명문에서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약간 오백격이니 뭐니 뭐 운율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거기 운율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원어를 알 수도 없을 거고. 근데 이게 형식미적으로 왜 위대한지를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운율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운율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도 다 있어요. 현대 대중가요 혹은 현대에 랩하시는 분들 라임 다 짜시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분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써 있잖아요. 뭐 이 푸시킨의 시는 14행 오네긴 스탠자로 이루어진 이암빅 사복격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가군이 달려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위대한지 몰라요. 이 설명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수준부터 가보죠.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건
세뮤얼 존슨이라는 이제 뭐 영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위대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사뮤엘 존슨이라는 시인이고 영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나마 친숙하지 않습니까? 읽으려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요 시를 예제로 그 운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도토리님을 이해시키는 시간이에요. 아우 정말 재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아, 진짜 영어네? 영어 박사는 아니세요 또? 네, 저는 네, 한국에 네. I put my hat upon my head and walked into the strand, and there I met another man whose hat was in his hand. 오케이. 근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운율을 느낄 수 있으세요? And 드로 끝나는 것만 라임 같은 느낌 정도만. 여러분 이게 영어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운율이 있네, 사복격이네, 삼복격이네, 이걸 그냥 바로 아세요. 발음이라는 거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이, 에, 이게는 모음 있죠. 그러니까는 A, E, O 이게 영어 모음 있잖아요. 네. 그 영어 모음의 발음에 따라 가지고 그 발음의 강약이 결정되잖아요. 이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모음끼리 이렇게 묶여 가지고 약강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I put my hat up on my head. 이렇게 약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약강.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강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모음 발음에 약강이 하나의 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I put 약강이죠. 네. My head 약강이죠. 네. up on 약강이죠. 네. my head 약강이죠. 네. 그러면 약강 네 번 반복됐죠. 네. 그래서 약강 사복격이에요. 아, 이거 재밌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네. 자, 그럼 밑에 거는 몇 복격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And walked into the strand. 그러면 이건 사복격인가? 잠깐, 이복격? 이해를 못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는 모음만 추적해 주시면 돼요. 모음만 추적하시면 돼요. 에이. 그러니까는 모음끼리 약하고 강짝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and walk 네. into The the strand. 그러면 몇 개예요 지금 짝이? 4개죠? 왜 4개, 3개지? 세 개. 3개죠? 네. 딱 읽어보면 딱 보이죠, 느낌이. 네. 그러니까는 and walk into the strand.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약강 삼복격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밑에 거 봅시다. 네. 이제 몇 복격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해볼게요. And there I met another.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another은 나 할 때 On 하나가 other. 있고 on other. 그러니까는 on 그 다음에 the man이겠죠. The man. 그러니까는 지금 another의 모음이 3개나 나오잖아요. 아, 이거 뒤에 이거 붙이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2개씩 약강 짝을 찾으시면 돼요. 네. 너무 쉽죠. 그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And there I met another man. the man. the man.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몇 개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건 4.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강 사복격이죠. 4, 3, 4.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밑에 건 몇이겠어요? Whose head 음? was in his hand. 어. 3.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뭐? 삼복격. 약강 삼복격. 삼복격.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모음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약강을 둬요. 이 시는 정말 간단하지만 이 약강
사복격, 약강, 삼복격으로 짝을 이루어서 써낸 완벽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운율시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복격이라는 것과 약강이라는 것, 이거 다 이해하셨죠, 이제? 네. 재밌어. 번역책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고전에 있는 극시들은 다 이걸 맞춰 써놓은 거라고요, 원래. 그 나라 언어로. 이게 왜, 그러니까는 왜 위대한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운율과 이 모음과 여기에 맞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넣어서 이야기로 풀어낸 게 예부기니 온얘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 분량을 다 이걸 맞춰서 했다고요? 그래, 그 소리예요, 지금. 엄마나. 왜 위대한지 아시겠죠? 이제 조금 알아갑니다. 아, 네, 좀 알아가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복격이라는 것하고 이 약강, 여기도 이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복격이 지금, 이 모음 짝으로 2단어 정도씩 묶이잖아요. 그죠? 약강으로 묶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줄이 약강 사복격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약강 삼복격이고, 단어 개수는 이제 모음, 이 발음 약강에 따라 가는 거고. 근데 이 복격이 1복격부터 7복격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복격이라는 건 뭐예요? 첫 시행에 약강 하나만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2복격은 뭐예요? 한 시행에 약강만 있는 거예요. 3복격은 약강. 4복격은 약강.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시라고 하면 한 행에 약강이 반복되는 게 총 7행까지 나옵니다. 그 이상에 있는 시들은 이제 그 운율을 잡기 힘드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복격이 약강이니까 한 박자겠죠. 한 박자가 한다? 이걸 모노메터라고 해요. 2복격 디메터, 3복격 트리메터, 4복격 테트라메터, 5복격 펜타메터. 이거는 뭐 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6복격 헥사메터, 7복격 헵타메터.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죠?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율을 갖다가 자기들 나라만의 어떤 운율 정책을 만들었다. 그것 갖다가 그것을 이거 지켜 써라. 라고 내면 그게 그 시대의 예술 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보의 구성은 이제 제가 약강만 가르쳐 드렸으니까 음보는 4가지 정도로 나눠요. 지금은 이제 약강으로 읽잖아요. 네. 약강을 우리는 이암빅이라고 해요. 이암빅. 이암부스라고도 하고, 이암부스의 형용사형이 이암빅이거든요. 그리고 강약으로 올 때가 있어요. 트로체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강약격이에요. 그리고 강양약격도 있어요. 팩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강격도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세게 읽는 거. 강강 이렇게 읽는 박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스폰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어렵죠.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암부스, 그러니까 이암빅, 그러니까 약강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그런 단어 찾아봅시다. 그런 단어가 뭐예요? unite. united 할 때 unite 네. 할 때는 u가 약하고 뒤에 night가 크죠. 그럼 이거는 약강격을 갖추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쉽죠? 그리고 뭐 repeat. repeat도 pit에 강이 붙잖아요. 그렇죠. repeat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가 약이고 pit이 강이죠. 이런 식으로 약강으로 흘러가는 단어들은 다 무슨 형태? 이암빅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리고 강약격이 있다고 했었죠. 강약격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unit 같은 거. unit이란 단어는 u에 강이 붙고 nit에 약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강약격이죠. 쉽죠? 파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약격이에요. 네. 그런 단어들이. 이제 너무 쉽죠, 이제 운율이.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강약격 시로 쓰고 싶어? 그럼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시를 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뭐 instance 이런 거. 그러면 instance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강약격이에요. 이런 단어들. 또 운율이 강약약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느냐? 워싱턴.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네. 워싱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와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턴, 약, 강약. 그러면은 강약약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시어로. 너무 쉽죠? 자, 이제 운율까지 다 배웠어. 이제 여러분들은 시를 그릴 때의 마지막 아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분. 1행, 2행, 3행, 4행의 맨 끝 단어들만 봅시다. 핸드. 헤드, 스트랜드, 맨, 핸드. 이렇게 반복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누가 봐도 드로 이 라임을 맞추려고 했구나 라는 게 그냥 보이시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만 변칙으로 하나만 바뀌어 있는 네. 거예요. 이건 우리 하여가 단신가 이런 거 배울 때 뭐 3, 4, 3, 4 배우고 이런 거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운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저 네 끝자리를 다 똑같은 자음으로 끝나게 혹은 모음으로 끝나게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영어로 rhyme, 우리말로 아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보통 라임과 운율은 대부분 끝에 맞춰요. 반대로 첫 번째 단어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에 똑같은 이 발음들로 맞춰가지고 쓰는 걸 두음법,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맞추는 걸 요음법, 마지막에 라임을 맞추는 것을 가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예부기니 오네기는 어떻게 썼다? 14행 오네긴 스탠자로 쓴 약강 사복격을 가진 가군으로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가군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 14행 약강 사복격으로 이거를 다 써놓고 요 끝단어들 라임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14행에 내려오는 모든 글자의 끝단어를 가군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왜 위대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게 번역으로 넘어오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군을 맞추는 거는 그래가지고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현대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뭐예요? 뭐 일반 랩 하시는 분들은 가군 다 맞히시잖아요. 라임. 라임을 넣어야지 이게 흥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빠르게 하게 나게 이런 식으로 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운을. 네. 이거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운율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게 뭐? 뭐라고 하지? 광고 언어예요. 광고 언어. 카피라이트. 벌레에 물리면 버물리.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는? 싸니까 믿으니까 이게 바로 나오죠. 이거는 얘가 뭐 공부하려고 그거 외우고 있겠어요 지금? 운율과 가군이 맞춰진 언어로 써 있다 보니까 그게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 언어가. 시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어의 힘이라는 게. 걸면 걸리는? 걸리브. 예, 아직입니다. 괜찮죠? 이거는 6회, 3회? 이건 메가패스 광고였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시역을 안 쓰냐? 써요. 어떻게? 자본주의 언어로만 써요. 근데 이게 원래 고전에 있었던 모든 극시든 서사시든 서정시든 이 모든 이 노래하는 듯한 재미가 그 나라의 언어로 그걸 맞춰 썼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재미들은 자연스럽게 다 지워지겠죠. 번역자분들이 이걸 아무리 노력하시려고 한다고 해도 정말 너무 힘든 작업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번역의 문제를. 그래서 번역자분들은 그래서 솔직하게 서사시든 극시든 이걸 써놓고 그 뒤에 설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써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최대한 노력은 했으나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써놓으시잖아요. 그런 게 이런 데서 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럼 형식이라도 맞추자. 그래서 14행을 한 년으로 썼으면 14행은 맞춰서 번역을 달아두자. 이 정도까지는 합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 및 그 박스 형태는 고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의 노고도 여러분들 정말 이 대단하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러한 위대한 형식미를 갖추고 시로 썼는데 이게 한 장마다 최소 40년에서 많은 건 한 50 몇 년까지 가거든요. 그걸 8장으로 해서 소설 형식으로 써낸 이야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을 예부개니 오네긴입니다. 재밌어. 그리고 왜 오네긴 스탠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연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시에서 연이라는 거는 서정시고 서사시고 보통 이제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7, 8행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한 연에 8줄을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4줄 정도로 되어 있는 걸 한 연으로 해가지고 그게 몇 년씩 반복되는 이런 것들 많이 보이시죠? 일반적인 시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3에서 4연 정도가 보통 많이들 시인들이 쓰시는 연의 행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로 쓴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푸시킨은 한 연을 14행으로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니까 14행짜리 한 연? 이것만으로 대단한데 한 장에 그 14행짜리 한 년짜리가 적으면 40년, 많으면 50 몇 년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운율, 복격, 약강 사복격, 그러니까는 이 이암빅 테트라멘토, 이걸 다 지켰었다고요, 다. 그래서 이 예브긴의 오네긴이 14행을 이걸 다 지켰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독보적이다. 그러니까는 약강 사복격 14행을 맞춰 쓴 이 연은 독특하게 우리 뭐라고 붙이자? 오네긴 스탠자, 오네긴 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렇게 무당용어가 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독보적이고 훌륭한 작품인지 좀 감이 오세요? 감은 옵니다. 하지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위대한 지점들, 이런 형식미적인 지점들, 운율적인 지점 이런 것들 다 날라가겠죠. 하지만 이런 것으로 노래를 했다. 그걸 시어로 소설을 노래를 했다. 이 감성과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숨겨왔지만 우리 도토레님이 원래 연기학 박사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대부분 낭송이 될 겁니다. 원래 배우의 본령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근원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만 배우의 본질적인 본령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화자입니다. 화자.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떠한 형태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연기 방식들이 있었을 뿐이고 어쨌든 배우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현대식 연기 방식이든 대화체 연기 방식이든 혹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든 이야기를 잘 전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우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그리스 비극에 있었던 모든 배우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시인들이었어요. 배우는 본래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잘 전달해줄 수 있는 화자. 예전에 시인은 글만 시로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쓴 시를 낭독함으로써 전달하는 것까지가 시인의 역할입니다. 거기에는 배우의 기능이 분명히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배우의 개념을 확장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우리 연기학 박사이신 도토레님의 낭송 실력으로 아마 2부가 채워지지 않을까. 뻔한 밑바닥이죠? 네. 나하고 다 들키죠? 그러면서 우리 배우의 기능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위대한 시인이 이 형식에 맞춰서 이 예브긴 오네긴을 써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말 그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이런 미친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작품을 써내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는 드리고 갈게요. 예브긴 오네긴 이 예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술 작품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관객한테 전달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성숙입니다. 성숙. 요거 한마디로 마지막 키워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될 줄 알았는데 제 중간고사가 됐군요. 뭐 아무튼 2편 3편 기대해서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2편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네.